왔나? 정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맞은편 골목에서 반가운 얼굴을 한 호섭이 익살맞은 동작으로 중지를 흔들었다. 중학교 2학년. 전학 왔던 정연을 적응하도록 도와주던 때부터 쭉 변함없는 인사였다. 몇 번이나 고민 상담에 응해주고 때론 힘겨운 일에 함께 맞서줬음에도 인사만은 굳이 저런 식이었다. 호섭은 정이 많았고 그 이상으로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었으니까. 정연은 속으로 오늘 할 이야기를 되새기면서도 그 사실에 몸서리 쳤다. 야, 정연, 웬일로 네가 소고기집에서 보자고 하냐? 월급날에도 돼지고기나 먹자던 녀석이? 이야, 나도 뭐 이럴 때가 있어야지. 밥은 먹었나? 야, 퇴근하자마자 바로 뛰어왔다. 배고파서 돼지겠어요, 선생님. 그래? 그럼 소고기집에서 보자길 잘했네. 그러게. 너 오늘 내가 3인분 먹기 전까지는 불판에 절대 손대지 마라. 불에 올리자마자 내가 다 처먹을 거거든. 알았나? 호섭의 너스레에 정연은 쓰게 웃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곧 직원이 고기를 가져와 굽기 시작한다. 명색이 가격이 좀 있는 가게라 그런지 굽는 것까지도 직원이 해주는 것 같았다. 암만 외향적이고 말이 많은 호섭이라도 멋쩍은 듯 입맛만 다실 뿐이었고 테이블은 고기 익는 소리만이 남았다. 결국 첫 판이 다 구워지자 참지 못한 호섭이 집게를 들어올리며 직원을 돌려보냈다.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서도 그가 집은 첫 고기 한 점은 맞은편에 있는 정연의 밥공기 위에 올라갔다. 야, 무슨 일 있나? 요즘 안 그래도 표정이 구리더만. 오늘따라 문제가 심각한가 봐. 야, 뭘 또 그렇게 내 얼굴이 구렸는데? 얼씨구 아닌 척은 한 2주 전인가부터 아주 오만상을 다 쓰고 다니더만. 말해봐라. 기껏 소고기까지 먹으러 와서 그러고 있지 말고. 정연은 슬며시 고개를 숙였다. 호섭의 말처럼 그에게는 틀림없이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차마 입을 떼지 못하던 것도 사실이다. 차마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없었던 정연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능한 아무렇지 않게 입을 뗐다. 야, 진짜 2주 전쯤부터 내 표정이 그렇게 별로디? 누가 보면 약혼녀가 다음 달 말쯤에 죽는 사람인 줄 알겠다 야. 네가 솔로로 망정이지. 미친 새끼. 말하는 거 봐라. 새삼 언제는 내 입이 그렇게 고왔나? 그냥 말해라 들어줄 테니까. 호섭이 아닌 척하면서도 헐깃거리는 걸 알아챈 정연은 눈동자만 굴려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아마 20분 정도일까?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가늠해본 정연은 우선 소주를 한 병 시켰다. 아무리 죽어야 할 목숨이라도, 아니 곧 사라질 목숨이라서 더더욱 알코올이 필요할 것이다. 정연이 첫 잔부터 자작하는 걸 본 호섭이 기겁을 했다. 평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취하는 것을 질색하는 친구의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야, 네 무슨 일 있길래 이러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 하나를 할 거거든. 엄청 진지한 이야기. 근데 솔직히 나 같아도 남이 위해서 들으면 진지하게 못 들을 이야기다. 그러니까 부탁인데 끝까지 좀 들어주라. 호섭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정연의 얼굴은 절절하고 또 슬퍼 보였다. 첫 잔을 들이키자마자 또다시 두 번째 술잔을 채우려는 그를 호섭이 말렸다. 곧 두 사람은 나란히 잔을 들이켰다. 한동안 말없이 빈 소주잔을 내려다보던 정연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야, 너 꿈속에서 빚진 적 있냐? 어? 빚을 졌어? 아니 꿈속에서? 금방 죽을 듯한 얼굴로 말하기에 처음엔 언뜻 사채라도 썼나 했던 호섭이
당황해서 되물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대출 해봤냐도 아니고 꿈속에서 빚을 져봤냐니. 반사적으로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농짓거리를 걸려던 그는 정연의 부탁을 간신히 떠올렸다. 아무리 호섭이 진지한 건 닭살보다 못 견디는 사람이라지만 10년 지기 가장 친한 친구의 부탁을 고작 3분 만에 뒤엎을 순 없었다. 나야 없지. 아니, 없을걸? 나는 꿈을 잘 기억 못해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말이다. 사실은 네가 얼굴 안 좋다던 2주 아니다. 그 2주하고도 사흘 전쯤에 꿈을 하나 꿨거든. 무슨 꿈이었길래? 뭐 시작은 별거 아니었어. 정혜는 다시 한번 소주잔을 들이키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했던 말처럼 첫 번째 꿈은 사실 생생하긴 해도 딱히 인상 깊은 점은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정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있던 곳은 어느 산속이었다. 꿈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정처 없이 배고파 떠도는 상황. 정연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못 이겨 거의 죽어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맛있는 냄새가 확 풍기는 거야. 에? 산 한가운데서? 진짜 참을 수가 없게 맛있는 냄새라. 내가 진짜 미친 개처럼 뛰어가 보니까 웬걸? 아주 12첩 반상이 차려져 있더라고. 정작 현실의 소고기를 앞에 두고도 정혜는 꿈속의 음식을 생각하느라 침을 삼켰다. 난데없이 산속에서 만난 음식들은 하나같이 산의 진미였다고 한다. 어찌나 열정적으로 설명하는지 각종 나물이며 고기 산적, 뭉근하게 끓인 국물에 흰밥을 정신없이 묘사하자 그걸 듣고 있던 호섭의 식욕이 자극받을 정도였다. 반사적으로 고기를 집어먹으며 호섭이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정신없이 먹고 나서 어느샌가 누가 따라준 술까지 한 잔 마셨어.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 이거 누구 음식인지 몰라도 큰일 났다 싶더라고. 어? 왜? 얘기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냐? 나물에 고기 산적에 고깃국에 술까지. 뭐 생각나는 거 없어? 호섭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불현듯 무언가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를 내었다. 어쩐지 낯이 익다 싶더니 내용물이 하나같이 제사상에 오를 법한 그런 음식들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산속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도 꿈이라 마주한 뜬금없는 환상이 아니라 은근히 소름 끼치는 사실성을 띠게 되었다. 호섭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본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정작 먹을 땐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랐는데 다 먹고 나서 찬찬히 상을 살펴봤거든. 근데 딱 그릇 놓은 위치부터가 제사상이더라고. 와, 맞네. 산속에서 무슨 진수성찬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아차 싶었던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 밥을 훔쳐 먹었나 싶어서. 입가에 기름기를 잔뜩 묻힌 채 정연은 불안하게 사방을 살폈다고 한다. 혹시 이상을 차려놓은 제사상 주인의 유족들이 자기를 보고 메타작이라도 놓으려 달려들 것만 같아서였다. 하지만 수풀이 우거진 산중에서는 인기척이라곤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 일대에 벌레 한 마리 울지 않는 침묵 속에서 정혜는 한참을 기다렸다. 꿈에서 깰 때까지. 근데 그 꿈에서 깨기 직전에 말이야. 웬 개가 한 마리 보였거든. 개? 멍멍 짖는 개? 새까매가지고 처음에는 나무 그늘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웬 사람 가슴까지 닿겠다 싶게 큰 검은 개가 날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꿈에서 확 깨어났지. 꿈에서 깨고도 정혜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개는 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있는지도 몰랐을까 싶을 만큼
흉흉하고 사나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헐떡거리는 소리가 귀에 닿을 것처럼 찐득하고 섬찟한 살이. 정현은 그것이 자신이 먹어치운 제사상의 주인인 것만 같아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사실 그래봐야 꿈이라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은 도무지 보통의 꿈들처럼 뿌옇게 흐려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묘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이상한 일? 무슨 이상한 일?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 보고서 정리하다가 손을 좀 베인다던가 넋 놓고 다니다가 발을 좀 접질린다던가 뭐 그런 일들. 호섭의 말처럼 꿈을 꾼 이후 정현은 한동안 거의 넋을 빼놓고 다녔다. 이상하게 그 꿈을 꾼 다음부터는 무슨 일에든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틈만 나면 머릿속이 몽롱해졌으니까. 그리고 그 탓에 자질구레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쉽게 다치기 시작했다. 그저 몸이 허해졌다고 생각했다.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그러나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렀을 때 정현은 본 것이다. 계단참 아래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검은 개의 형상을. 그 개마리가 니를 노려보고 있었다던. 계단 아래 횡단보도 건너편 사무실 구석. 언제든 내가 이상한 일로 다칠 것 같으면 꼭 그 개가 어디선가 내를 노려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나 봐. 하긴 그렇게 큰 개가 나타나면 누구라도 소리를 지를 테니까. 정현은 나날이 피폐해졌다. 처음엔 종이에 베이는 정도에 불과하던 상처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종국엔 손등이 찢어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차마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대충 넘어졌다고 수습을 했지만 사실 다치게 된 경위도 좀 이상했다. 잘 사용하던 커터칼이 어딘가에 걸리자마자 튕겨졌고 그와 동시에 부러져 정현의 살갗을 자른 것이다. 농담으로라도 자연스럽다거나 있을 법하다고는 못할 일이었다. 정현은 아직도 붕대를 감아둔 오른 손등을 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비정상적으로 바뀔수록 걔는 조금씩 나한테 다가왔어. 처음에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걔가 나타난 걸 보고 곧 다치겠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야, 그건... 어디 병원이나 무당집이라도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호섭이 하는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정현은 그 둘 모두를 다녀와 봤으니까.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의 진지한 고민 상담에 대해 스트레스로 인한 편집증과 피해 망상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현병의 초기 증상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이다. 물론 정현 자신이라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응당할 법한 의심이었다. 그럼 무당집에서는 거기서 뭐라고 하디? 내가 한 3군데 정도를 찾아봤거든. 근데 아예 첫 집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왜? 내가 아직 가게 문에도 안 들어섰는데 무당이 무슨 미친년처럼 눈가를 까디짓고 뛰쳐나오더라고. 갓 신을 받은 애기 도령이라는 현판을 열고 뛰쳐나온 것은 아직 새 것처럼 빳빳한 한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갑자기 뛰쳐나온 남자에게 놀란 정현이 몸이 굳어있는데 그는 마치 발작이라도 하는 듯 입에 거품을 물고 정현에게 소금을 뿌려댔다. 눈은 거의 다 뒤집혀 흰자위 뿐인 사람이 누가 봐도 귀신에 들린 쪽이 자신에게 그런 행패를 부리니 당황스럽다기보다 억울할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무당집이라고 다를 것은 없었다. 거긴 뭐 어쨌길래? 여기라도 했어? 아니, 저기 역 앞 상가에 있던 점집이었는데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찰까닥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가자마자 알겠더라. 내 보는 앞에서 문을 잠궜던 거지. 마치 보란듯이 정현의 앞에서 문을 잠근 무당은
시트지로 가려진 문 틈새로 흰눈을 번들거렸다. 무섭고 당황스러워진 정연이 노크도 해봤지만 대답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아직 안에서 채 끄지도 못한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랬다. 2번을 연이어 심한 대접을 받자 평소 같으면 무당이니 부적이니 믿지도 않았던 정연조차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일주일 가까운 수소문 끝에 가장 용하다던 무당을 찾아냈다. 그즈음 빈번하게 일어나던 사고는 정도를 지나쳐 하마터면 손가락을 잘릴 뻔한 일도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마치 스님처럼 차려입은 장년의 남자는 정연을 보자마자 오히려 자기가 더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처사님, 안 되겠네요. 왜요? 뭐가요? 대체 다들 왜 이러는지라도 좀 압시다. 정연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최소한 자기랑 대화라도 해주는 무당은 그가 처음이었던 것이다. 그쯤 되니 자기가 다치는 일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려워서 잠이 오질 않고 있었다. 무슨 저주 같은 걸 받은 건가? 말로는 뭐라더라? 액신이라 그러나 그런 게 붙은 거래. 사실 내가 그때 꾼 꿈이 아니라더라고. 무당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정연이 제사상을 먹어치운 것은 꿈도 환상도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정연 자신도 모른 채 혼만 뛰쳐나간 그가 산중에 차려져 있던 제사 음식에 손을 댄 것이다. 하물며 조상신 먹으라고 차려둔 상도 아니라 액신을 틀어막으려고 차려둔 굿상을 말이다. 어지간히 입맛이 떨어지는 얘기라 그새 탄 고기들을 집게로 뒤적거리던 호섭이 인상을 찌푸렸다. 액신? 야, 뭐 그런 미신을... 알지? 니도 알잖아. 내 평소에 공포영화니 썰이니 하는 거 전혀 안 믿는 거. 근데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 처사님 사고 당할 때마다 개가 보이죠 이러고.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처음엔 정연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유체 이탈이니 액신이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나. 심지어 그는 이과였고 당장 다니는 직장도 제약회사였다. 하지만 그가 겪고 있는 일도 무당이 해준 얘기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다. 심지어 아직 불러주지도 않은 정연의 체험담과 개 귀신의 모습을 딱딱 엎는 모습은 소름 끼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렇게 넋을 놓은 정연에게 무당은 거의 체념한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자기 먹을 굿상을 받아 먹었으니 액신이 곧 정연의 목숨을 빼앗아 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막 매달렸지. 까짓거 구판이고 뭐고 하라면 할 테니까 그 액신인지 뭔지 좀 떼어달라고. 근데 한사코 안 된대. 무당도 사람인데 어떻게 신을 떼어내냐고. 보통 굿이 아니라 대살굿을 버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래. 어우씨, 죽는다고? 아니, 그까지 꿈에서 밥 좀 먹었다고 사람이 죽는데? 나도 그랬지. 그깟 음식 좀 얻어먹었다고 죽으라면 누군들 이해하고 죽겠냐고. 정연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곧 눈물이 쏟아질 듯 비참하고 억울한 얼굴이었다. 호섭이 자기도 모르게 그의 어깨를 두들겼다. 처음엔 놀리려던 기분이 미안해져서 그는 정연을 달래듯 말을 붙였다. 야, 진짜 아무 방법도 없대? 언제 죽는다는데? 그때 그냥 안전한 곳에 있으면 안 돼? 이때 방법 좀 어렵긴 하지만 야, 그것부터 말하지 좀. 내 놀랬다 이가. 표 좀 펴라, 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순간 정연이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 그러나 어쩐지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는 괴롭고 비참하기보다 슬픔을 못 이긴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연의 시선이 시계로 향했다. 바로 그때
무시무시한 파열음과 함께 거리가 온통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건물 4층에 매달려 있던 중형 간판이 추락해 호섭의 머리를 강타했던 곳이다. 간판이 매달려 있던 높이와 그 무게 탓에 현장은 차라리 현실감이 없을 만큼 참혹했다. 그러나 정작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현은 파편 하나도 맞지 않은 채 그저 몸에 튄 핏물에 젖어 넋이 나가 있었다.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바로 이것이었다. 원래 자신이 죽게 될 날과 장소에 다른 사람을 앉혀놓는 것. 반드시 정현과 깊이 교우를 나눈 사이여야 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 내가 위치랑 시간은 알려줄 수 있지만, 아휴,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호섭아, 미안하다.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순 없잖아.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이 119를 불렀는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현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가엾은 친구를 위해 술을 들이켰다. 어느샌가 나타난 검은 개가 호섭의 목없는 몸뚱이를 툭툭 건드리는 것을 보면서